오늘 소개하는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취임식, 어제 취임식을 가졌죠. 저희 방송에 나가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 네, 정말 드디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구나 싶었고요. 네. 마지막까지 이제 굉장히 긴장감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사실 예전 같았으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부가 바뀌는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이날이 왔구나라는 내지는 그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접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뭐 어느 쪽을 지지하시건 간에 상관없이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저 역시도 뭐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바라는 마음들이 다 크신 것 같은데 이번 행정부 내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양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주였었죠.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첫 번째죠. 첫 번째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디테일한 그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다면 이게 뭐 새로 등장하는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수준에 지금에 있는 거고 이건 또 상원과 하원을 다 거쳐야 되는 아직 뭐 갈 길이 많이 남은 그런 사안이겠죠. 그 과정에서 뭐 모르긴 몰라도 어느 정도 수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몇 가지 그 특히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1,400불 추가 이 체크 지급입니다. 이게 이번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00불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것과 합쳐서 2,000불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그림으로 지금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내용이 들어갔고요. 이 1,400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본인들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난번 연말에 600불의 그 부양가족과 똑같은 정의를 따른다라고 일단은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뭐 하원이나 상원에서 그게 법안의 형태로 나왔을 때 더 자세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지금은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그 디펜던트 차일드의 정의를 따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실업수당이요. 실업수당이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9월 말까지 주당 400불씩 연방정부에서 보조해주면서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주목할 만한 것으로 굉장히 이게 지금도 지난주에 이 안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저임금,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을 지금 거의 2배 넘게 인상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정부, 물론 주정부마다 또 여러 뭐 주에 따라서는 다른 그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연방 차원의 지금 최저임금이 7.25달러인데 그렇죠. 이거를 15불로 올린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뭐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거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 논쟁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양가족권은 그러면 이번에 1,400불 나오는 거는 그 14살에서 17세 미만이죠. 예. 지난번에까지 됐었던 것은 17세 미만 자녀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역시 안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지난번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 대학 다니는 17살에서 24살인가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잖아요.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또 뭐 그게 글쎄요. 이제 2021년도의 내용이 될 테니까 그걸 2020년도 기준으로 어떤 자격을 평가하게 될지 아니면 2021년으로 평가할지 그것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상황에 해당이 되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뭐 1차, 2차에도 마찬가지로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넣는 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단독 그 신고, 싱글로서 세플 파일링을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죠. 음, 결국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이번에 새로 들어선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굉장히 큰 거의 이것도 1.9조 달러니까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게다가 네. 지금 이게 9천억 불의 이 실제 부양책을 지난달에 진행한 상태에서 바로 이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정교하게 이제 제안이 나오겠죠. 이미 600달러는 받으신 분들 꽤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1,400달러는 언제쯤에나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짐작하세요? 뭐 지급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그러나 지금 뭐 오늘부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법의 어떤 단계는 바로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 전체적으로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두 단계에 걸쳐서 지금 뭔가를 고치는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첫 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뭐더 법안에 대한 그 소개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상정하는 것들은 뭐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후에도 이게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지 또는 수정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변수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블루 웨이브가 달성이 되었죠. 그 민주당이 상하원을 뭐 상원도 뭐 프랙티컬하게는 실질적으로는 장악을 한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도 민주당이다 보니 그렇다면 뭐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특히 뭐 상원 같은 경우는 아주 압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 민주당이 장악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게 그 지원이 계속되면 될수록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맞는 거냐 내지는 이게 정말 바람직한 그런 방안이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 또 다른 목소리들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미 이 1.9조 달러의 부양안에 대해서 민주당에 말하자면 중도파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경파가 더 많은 어떤 지원을 얘기를 한다면 중도파는 말하자면 이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자라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공화당에서도 뭐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찬성하는 것들 감안하면 이게 그냥 아주 쉽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겠고요. 어, 전개되는 것들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400달러는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온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던데요. 언제 나오느냐 지금 그것만 기다리시고들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강조되었던 부분들이니까 뭐 그 밖에도 뭐 지금 제가 앞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밖에 직접 지원 외에 어떤 지방정부, 주정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뭐 이런저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도 지금 워낙에 2,000불, 1,400불 더하기 예전에 600불 이게 굉장히 큰 화두로 다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과 안 되면은 상당히 버거울 것 같아요. 워낙 다들 그냥 이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언제 나오느냐. 심지어는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는 1차 때 빠졌던 그 17살에서 24살 사이의 그 친구들도 자기들이 이번에는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크레딧 카드 쓰고 있던데요, 보니까. 네네. 뭐, 언제쯤에나 나오는지 이제 아마 그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상원 의원으로 이제 쌓아놓은 이런 공화당 뭐 여러 민주공화당의 그 의원들과의 인맥이 있다 보니까 뭐 많이들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그 협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극한 대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전 정부에 비해 좀 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업수당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들이 상당히 야단 많이 맞고 있던데. 그게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닌데 음, 아, 캘리포니아에서 일단 타주 대비
지원해주는 그 규모는 낮지 않은데 이게 실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히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뭐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고 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뭐 PUA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 베너핏 기간이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그 지원이라던가 이런 과정 필요 없이 알아서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EDD에서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연락을 못 받은 분들이 굉장히 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뭐 문의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고요. 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기사에 뜨는 거 보면 도대체 실업수당 사기를 어떻게 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실업수당이 사기로 빠져나갔다. 그것도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가장 단순한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서리파이를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서리파이에 내가 해당이 되지 않는데 예컨대 내가 지금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된다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실제 본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진행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장 말하자면 뭐 낮은 단계 그런 사기 행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참 그걸 낮은 단계라고 말씀하시니까 높은 단계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참 신기한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개인 신원 확인을 다 하고 실업수당을 지불하기 시작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네. 캘리포니아가 왜 그런 작업을 미리 진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아무리 여기가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많고 또 뭐 좀 민감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말씀 아끼시는 것 같으니까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이 연방 최저임금 15달러로 올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반발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음, 물론 주 정부 차원에서 뭐 여러 그 생활비가 많이 드는 그런 주에서는 이미 15불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거에 어떤 스탠다드를 올리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네. 그랬을 때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실업수당을 받는 입장, 수령자의 입장에서 또 당연히 그런 부분을 실업수당이 아니죠. 지금 이건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네. 예, 최저임금을 받는 데 있어서 받는 입장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그 기업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라는 이런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들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부담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양쪽 다 어떤 유의미한 그런 포지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강경하신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15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잘 이해할 것 같고요.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내가 그간 어떤 대선 과정에서 했었던 그 역할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경파 쪽의 입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걸 텐데요. 그게 꼭 이 연방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뭐 실업수당도 그렇지만 뭐 1,400불 관련해서도 그거는 이미 예전에 다 나왔었던 얘기고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니까 뭐 기대라면 기대, 뭐 우려라면 우려, 결국은 그쪽에 있어서의 입김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모들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번에 민주당이 그 공화당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상충이 되어 왔던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금 문제, 그게 뭐 당장 저희한테는 그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지원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는 오랜 수건이었었죠. 이게 그렇- 지방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 코비드 상황에서 바로 프론트 라인에서 전방에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그와 같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였고, 반면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코비드와는 상관없이 예전에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민주당 주정부의 어떤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걸 해줘야 이런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논쟁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이번에 1.9조 달러의 그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 역시도 뭐 그대로 통과가 될 수도 있겠으나 또 이런 논의의 과정 속에서 조정으로 또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 블루 웨이브를 달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민주당의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아, 고등교육기관에 1,700억 달러가 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은 그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도 역시 뭐 그 1.9조 달러에서 나오는 항목들이 우리는 지금 뭐 3개, 4개를 얘기했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또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뭐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 학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PPE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보호 장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거라던가 뭐 벤틸레이션 이건 뭐건 이런 데 필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결국은 이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에는 강조점은 백신이었어요. 강조점은 백신을 얼마나 신속하게 전국에 빨리 효과적으로 배포하고 그걸 통해서 코비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거의 많은 시간을 그 기자회견 동안에 썼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의 일환으로서 나왔던 얘기였던 거죠.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1.9조 달러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는 게 됐는데요. 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원래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우리가 뭐 자녀들, 그 자격을 갖춘 자녀들에 대해서 1인당 2,000불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400불은 리펀더블이라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만큼은 더 추가로 준다 이런 내용인데 그 금액을 이번에 훨씬 더 높였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3,000불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것도 3,000불에서 더 올려서 3,600불까지 지급한다고 하니까 신고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혜택이 되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번 세금 보고 때부터 어플라이가 가능한 거죠. 2020년 세금 보고부터. 네. 네. CPA 선생님하고 이거는 상의하셔서 그런 혜택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금년 거로 확정이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이제 소급해서 하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보면 좀 이 타임라인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IRS에서 2020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 일정을 이제 또 어나운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예년 같으면은 지금 이맘때쯤이면 1월 20일 정도 되면은 신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년에 비해 좀 늦춰졌어요. 다음 달 12일인가로 늦춰졌는데 물론 양식은 지금 이미 나왔고요. 2020년도 법인세라던가 개인소득세에 대한 신고 양식은 다 나왔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내용이 소급 적용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안 될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IRS에서 신고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도 어나운스를 했네요. 그래요. 우리가 변호사님께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세금 보고하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알겠습니다. 보게 되면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이시면서 CPA 선생님이시라는 게 참 큰 도움입니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참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PPP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 지금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PPP 지원에 자격이 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동네에서 보는 그런 메이저 은행들 또는 뭐 그런 은행들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뭐 되고 있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SBA에서 지난 주말에 2차 PPP를 지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처음 PPP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또 가이드라인을 더 예전보다 자세하게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PPP 요번에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간소하게 그 폼이 준비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간소하다고는 하지만 뭐 그게 간소하다는 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간소한 것보다 결국은 이후에 탕감받는 데 있어서의 간소화를 더 그게 더 큰 부분인 것 같고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필요한 것들이 뭐 내가 그 어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업주이면서 우리는 자격을 그 내용과 이제 더불어서 지원하는데 써야 되는 것들이 뭐 그 먼틀리 그 월 평균 급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고려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보다 더 많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면 지난번에는 이게 지원 자체가 4월 달에 했었죠. 3월 말 4월 초부터 이제 개시가 되다 보니까 이미 2019년도의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지원을 했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2019년 또는 2020년 둘 중에 더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2020년도가 더 유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꼭 이제 그 SBA에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자료로서 요구하는 것이 2020년도에 세금 신고서예요. 그러면 사실 2020년도에 세금 신고를 지금 1월 20일, 21일 상황에서 했을 거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지금 IRS가 받지도 않고 있고. 1099이나 W2가 날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뭐 운 좋으면 그게 날라왔을 정도이지 세금 신고를 했을 거라고 예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IRS 아니 그 SBA에서도 그렇고 또 각 은행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겠죠. 그런 양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내가 지금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바뀌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을 준비해서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 지원서를 그런 면에서 서둘러야겠죠. 2020년도에 자료를 쓰시는 분들은. 뭐 거의 사실상의 세금 보고 파일링 준비하는 거하고 비슷한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CPA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1차 때 탕감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탕감 신청을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SB에서는 탕감 신청하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계속 그렇게 뒤로 미루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그럼요. 그래서 네, 10개월간의 그 기간이 있으니까 네, 서두를 필요는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미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2차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 또는 그 덕분에 1차에서 불확실했던 부분 또는 1차에서 더 좋아졌으면 하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뭐 상당 수준에서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 적어도 예전에 이번 2차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탕감을 신청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음, 음. 그런데 이걸 지금 이번에 새로 또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2차 세컨 PPP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뭐 지원하기 전에 탕감을 뭐 신청해야 하거나 아니면 탕감을 신청해서 탕감을 받아야 하거나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 음, 내가 아직 탕감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2차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은 문제가 없고 다만 1차에 받은 그 론 금액을 2차 론을 받는 그 시점까지는 다 그 엘리저블 커스트로 다 써야 된다라는 그 조건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차피 지금 현재 2차 그 탕감하기 위해서 제시되어지는 조건들이 1차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직 1차. 맞습니다. 예. 엘리저블 커스트라고 하는 것이 1차 작년에 받은 그런 분들이 탕감받는데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어나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요번에 세금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이 PPP 문제라든가 탕감받는 금액들이 저희들의 인컴으로 책정이 되거나 또는 펜스 공제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탕감받는 것이 과세소득이 아니고요. 또한 탕감을 받는데 사용한 비용은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답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세금 보고를 곧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RS 텍스 파일링 듀데이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그냥 이번에도 그냥 4월 15일 연기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듀데이 지켜서 하라고 할 것 같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5일 연장이 됐는데 금년은 그런 얘기는 없고 이제 신고를 시작하는 시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춰졌다까지만 나왔거든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신고 자체를 늦추는 것도 충분히 현실성 있는 예상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적어도 이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에 대한 것들을 대비해 놓으셔야겠죠. 이게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이긴 한데 예전부터 세금 신고 자체는 4월 15일까지 안 하더라도 그 뒤에 10월 15일까지 개인의 경우는 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연장이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면 그 납부의 시기를 늦춰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페널티는 붙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널티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4월 15일까지 내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을 늦춰줄지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그 IRS 입장은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세금 보고 납부는 4월 15일까지지만 저희가 그 소위 그 에스코포레이션 같은 엔터티 세금 보고는 3월 15일까지 한 달 전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그것도 아직 변경된 건 없고요. 엔터티마다 뭐 좀 다르죠. 근데 3월 15일인 경우들도 있고 또 4월 15일인 것도 있고 또 주마다 또 듀데이트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뭐 예년부터 적용됐던 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에 맞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또 이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는 그 회계사 분들과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일단 아직까지는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들 하던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EI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EIDL이 굉장히 뭐 그렇죠. 큰 어떤 진전이 생겼는데 뭐 큰 진전이라면 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뭐 맥이 빠지는 건 아닌데요. 큰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할 건 없다가 답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EIDL 그랜트요. 우리가 론 받는 거 말고 안 갚아도 되는 그 그랜트가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 케어스 액트에서는 원래 뭐 업체당 뭐 10,000불씩 주는데 그게 이제 예산이 뭐 어떤 이유에서건 종업원 1인당 1,000불로 바뀌어서 뭐 10,000불이 아니라 받아도 1,000불, 2,000불, 3,000불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번에도 그에 필요한 예산이 할당이 됐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두 프로그램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가 Targeted EIDL 그랜트고 다른 하나는 이제 Emergency EIDL 그랜트인데 Targeted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특정 지역, 이게 Low Income Community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에 위치한 업장으로서 2020년 3월부터 8주간, 아마도 3월, 4월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총 수입이 3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에
자격을 갖춘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만불을 지급하겠다였었거든요. 만불이 종업원 수 기준으로 1,000불씩이 아니라 네. 만불을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들에게는 제공하겠다. 그게 타겟이었었고요. 네. 이머전시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아마도 우리가 1차에서 겪었던 그와 같은 종업원 1인당 1,000불 주는 그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바로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SBA에서. 뭐였냐면 타겟티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타겟티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냐. 네. 첫 번째로,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나왔는데요. 1순위는 지난 1차 프로그램에서 케어스X에서 이 그랜트를 신청한 회사들 중에, 그런 사업체들 중에 1,000불 이상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두 일괄적으로, 뭐 일괄적으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SBA에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잘 받아야겠죠. 받으면 그 연락의 내용은, 그 이메일의 내용은 당신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자격 조건, 그러니까 그 로우 인컴 커뮤니티에 위치한 사업장인지, 그리고 또 30% 이상 수입이 감소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메일에 나오겠죠.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그거에 따라 나머지 금액, 뭐 1,000불을 과거에 받았으면 9,000불 이런 식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2순위는 지난번에 지원을 했는데 하나도 못 받은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겠답니다. 많겠죠. 또 못 받으신 분들이 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했던 것이, 내가 이거 다시 지원해야 되나요? 나 전에 못 받았는데, 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답은 확실히 나온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그런 SBA 입장이 나온 거죠. 그럼 남는 것 하나는 예전에 지원 안 했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 SBA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 SBA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닫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로 하면 과거에 작년에 지원을 했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았건 또는 안 받았건 간에 그냥 듀플리케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SBA 입장이니까요.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 로우 인컴 커뮤니티에 내 사업장이 위치했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은 SBA에서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세법상 이거를 따지는 게 뭐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SBA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SBA 웹사이트에서 그 본인의 그 사업장이 로우인컴 커뮤니티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포털을 연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뭐 매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혼돈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메이크쇼를 하고 싶은 건 PPP를 신청하면서 EIDL 신청도 가능한 거죠. 물론입니다. 네, 두 개 다 같이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한 거가 분명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각각의 조건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말씀이 제일 정확한 말씀인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그 스티뮬러스 법안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EIDL까지 알아봤고요. 그 저희가 텍스 파일링 듀데이트 말씀드린 김에 2020년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좀 해주시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뭐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린다면 내용이 정말 많죠. 근데 그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아니겠고요.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당연히 세법이 바뀐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걸 다 케이스에 적용해 주시는 거라고 보고요. 큰 그림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우선 그 이번 케어스 액트라던가 지난번 연말에 나왔던 2차 부양책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꼭 반영이 돼야겠죠. 그거는 어떤 기업
사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PPP expense, PPP 비용이 공제된다는 거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소득세와는 상관없지만 ERC,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PPP와 ERC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텍스 크레딧으로 주어지는 ERC도 반드시 놓치지 않고 챙기셔야겠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 혜택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직접 하시는 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특히 이제 페이롤을 도와주시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그 큰 혜택을 챙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요거 그리고 지금 또 사업자 입장에, 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ERC 혹시라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께서는 지난번 영상 보시거나 라디오 코리아 다시 듣기 통해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ERC는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종업원을 고용하는 그런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코비드로 인해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누군가가 내가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뭐 학교가 문을 닫거나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유로 휴가를 가야 되는 경우 정부는 반드시 휴가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그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텍스 크레딧으로 다 고용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역시 네. 그런 부분들도 잊지 말고 그 고용주 사업체에서 그 페이롤 텍스 신고를 할 때 잘 챙겨서 그런 때 해당이 되시는 그 사업체들은 텍스 크레딧을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경우로 보면 뭐 거의 매주 얘기를 하는 또는 뭐 격주에 한 번씩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지 못한 그런 분들 또는 2020년도에 가족 구성원이 바뀌어서 난 추가로 더 받을 게 있는데 난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께서는 이번에 신고하실 때 세금 신고 1040 그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충분히 다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특히 상황이 2020년도에 안 좋다 보니까 개인 은퇴연금, 뭐 IRA다, 401k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자금을 일시로 내가 꺼내서 쓴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1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면제했습니다. 정부가 그런 상황들의 어떤 특수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물론 10%씩 페널티 냈던 거로 그걸 없애준다는 예, 얘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세금은 내야 되는 건데요. 그 세금에 대한 부분도 3년에 걸쳐서 내게 해주고, 그리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그 해당 금액을 다시 컨트리뷰트를 할 때에는 그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도 면제해 주는 걸로 다시 그 소득으로 세금을 낸 부분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식의 지금 제도가 통과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해당되시는 분도 확인해야 되겠죠. 예. 네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